미국이 나토에서 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 가장 좀 쉽게 설명한다면 독일, 프랑스, 영국이 첨단 정찰기를 띄워서 러시아군의 주요 군부대를 감시하고 부대 이동을 체크해서 실시간 정보를 얻고 분석할 수 있냐 이거죠. 네. 지금 그걸 다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 없는 나토는 우리가 쉽게 해서 안고 없는 찐빵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나토 없이 유럽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 문제지 않습니까?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나토 전력의 70%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왜 유럽을 지켜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나토 스스로 유럽을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인데 최근에 또 그래서 EU가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것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네. 대구대학교 국방군사학과의 안병옥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론사 선배이신지 몰랐어요. 네. 오래전의 일입니다. 네, 네. 오늘 러시아와 나토와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몰랐어요. 미국이 돈 많이 내고 있는 건 알았는데, 예. 70%나 낸다. 그거를 제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분리해서 설명하면 네. 미국이 70%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나토의 예산의 그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은 미국의 1년 국방비가 올해 8천억 달러니까 우리로 1,000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1,000조 원의 나라라고 하죠. 국방비 하나만. 네. 우리 거의 2년 이상 가깝죠. 네. 전체 예산하고 나머지 유럽의 나토 회원국 예산을 비교했더니 네. 미국이 한 8천억 달러가 넘고 유럽 나토 회원국은 4천억 달러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쉽게 해서 3분의 1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나토는 유럽에 누가 침략을 상정으로 해서 지금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이 한 8만 명에서 조금 증파돼서 10만 명 가깝거든요. 네. 자, 그런 인력이 전쟁이 나면 3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거기에다 미국이 대규모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상정해서 70%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그런 유사시에 네, 그런 의미인데 이제 사람들이 혼동하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토의 1년 예산이 공동 예산이라고 그러는데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하나는 나토 전체에 해당되는 지휘통제본부 뭐 건설하고 유지하는 비용. 또 하나는 나토에 소속된 뭐 32개 회원국의 군 장성이나 민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인건비니 뭐 여러 가지. 네. 그게 이제 2024년도에 35억 달러 정도입니다. 네. 자, 그렇게 따지면 5조 원 조금 안 그렇죠. 되네요. 5조 원 조금 넘는데 경제력에 비례해서 분담하는데 미국하고 독일이 한 16% 정도 됩니다. 네. 예.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는 경제력 보니까 영국, 이탈리아 순서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미국이 나토 예산의 3분의 1을 부담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토가 전쟁을 전쟁 벌일 나고 막 이런 유사시에 그렇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오해가 할 수 있는데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나토 1년 예산에 미국이 부담하는 것은 16%안 됩니다. 독일만큼 낸다. 네, 독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GDP로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영국이 더 높을 텐데 그래도 아니다. 독일이 엔화 약세 때문에 그런가요?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된 게 한 2년 전부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경제 규모에 비례해서 분담금을 해마다 이렇게 나토 분담금을 책정하는데 내는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나토 예산인데요. 그 이야기는 국내에 거의 안 알려져 있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미국 국방비 얼마, 네. 나머지 나토 유럽 연구 국방비 얼마 이렇게 단순 비교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언론 쪽에서 유럽이 너무 이 버든 쉐어링을 안고 있다. 분담을 안고 있다 해서 비판할 때 쓰는 그 지표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더 쉽게 여쭤봐서 나토에 미국이 빠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공군 학사장교로 88년부터 91년 만 3년을 근무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도 이제 국제 정치, 국제 안보면서 쉽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이 나토에서 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 가장 좀 쉽게 설명한다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다음에 러시아를 이제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과거 소련 압제했던 발트 삼국,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에
발트 삼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그런 위협을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유럽의 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나라, 영국은 더 이상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나토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이 첨단 정찰기를 띄워서 러시아군의 주요 군부대를 감시하고 부대 이동을 체크해서 실시간 정보를 얻고 분석할 수 있겠냐 이거죠. 네. 지금 그걸 다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 없는 나토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안고 없는 찐빵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비단 지금 10만 명의 미 군사뿐만 아니라 20만 명이 추가로 증파되고 전쟁이 날 경우에 미국의 확장 핵억지 제공하고 있고요. 네. 첨단 무기 그런 걸 다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나토 없이 유럽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 문제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미국이 왜 정보력 뭐 빼버린다. 예. 네. 정보 자산들 빼버리면 뭐 아무것도 못 한다는 예. 거잖아요. 눈먼 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드론이나 이런 것도 전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 나토 안에서 미국이 다 쥐고 있다. 예. 기본적으로 뭐 독일 군 이런 게 있어요. 저 못 본 것 같아요. 잘 몰라서. 독일은 이제 네. 그 군인들이 역사적 있긴 합니까? 업보 있겠죠? 때문에 네. 예, 예. 분데스베어라는 독일 군이 있는데요. 통일 전에 그러니까 1989년 냉전 때는 독일군이 50만 가까이 됐습니다. 육해공군이. 그랬군요. 네. 근데 지금은 20만도 안 됩니다.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후에 탈냉전 시대에 이렇게 급격하게 줄였죠. 그때 군인들은 뭐 서독군, 독일군 자기들끼리 우리처럼 그 안보를 지키려고 독일군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네. 5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건 서독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네, 네. 냉전 때는 서독이 소련군의 이걸 가정한 게 그러니까 최전방 국가였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나머지 네. 폴란드나 헝가리 쪽은 작은 나라들 빼고, 바르샤바 네. 조약기구 네. 공산권 기구 이쪽이었으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유럽 주둔 미군의 한 80%가 또 서독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네. 주한미군보다 엄청난 압도적인 규모가 서독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자, 그래서 분명히 독일군이 있는데 독일은 예를 들면 경제 대국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해서 유럽 통합을 프랑스와 함께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군사력이나 군사 지도력 이거는 계속해서 꺼려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2월 말에 독일에서 조기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연립정부 구성 중인데요. 네. 제1당이 된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중도 우파 정권입니다. 그쪽에 이제 곧 총리가 될 텐데 프리드리히 메르츠라는 사람이 총선 승리 직후에 한마디를 했는데요. 세계는 독일의 리더십 역할을 기대한다. 네. 우리가 유럽 통합을 강화해야, 그러니까 유럽의 독자 안보를 점차 강화해야 미국으로부터 찐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상당히 말은 좋은데 과연 국방비를 얼마나 투자하고 더 중요한 거는 독일 사람들은 독일 그 사람들 그 심리 속에는 반전주의 사상이 엄청나게 깊게 뿌리박혀 네, 있기 때문에 과연 독일 젊은 사람들이 직업군이 이제 모병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징병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업 기업의 직원의 3배 월급을 준다고 군에 오겠냐 이거죠. 3배 주면 갈 것 같아요. 글쎄요. 왜냐하면 네. 독일이 지금 18만 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6년 만에 2만 명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6년 안에 2만 명 더. 네. 그러니까 20만 명 채운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골머리 나는 게 독일이 대규모 국방 투자를 선언했는데 2만 명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계속 고민이. 독일이 지금 재정 지출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앓고 있거든요.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독일은 재정 지출에 매우 예민한 나라고 예. 리차드 전 그거를 의회. 제가 이제 몇 번 출연해서 얘기를 네. 들었고요. 네. 요번에 그거를 수정해서 한 1조 유로 정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군에. 그러니까 5천억 유로는 인프라, 네. 기후 위기 대응하고 인프라고요. 나머지 5천억 유로 정도가 앞으로 10년 정도의 국방. 이게 지금 다 미국이 나토에서 자꾸 발을 빼려고 하고 유럽의 재무장과 관련된 그 맥락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일은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21일이니까 18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연방 하원에서 개헌이 통과된 게 그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신 균형 재정 조항 헌법에 연방 정부 부채를 0.35%로 제한했습니다. 네, 사실상 제로. 네. 사실상- 늘 나오는 재정 예, 준칙. 네. 그거를 개헌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연방 상원에서도 개헌은 3분의 1인데 통과될 거로 생각되고요. 나라 돈 좀 더 쓰자. 그렇죠. 네. 독일은 돈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독일이 1조 유로를 풀어도 지금 프랑스 재정 적자 공공 부채가 GDP 100% 넘는데요. 네. 독일이 1조 유로를 10년 풀어도 독일의 부채 규모가 80% 조금 넘습니다. 네, 네, 네. 그 정도로 돈을 안 썼습니다. 그 성장률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나오는 게 인프라 대규모 투자하고 국방비도 대규모 증액이기 때문에 올해 원래 독일이 연 3년 마이너스 성장 예상을 했었거든요. 올해 잘해야 플러스 0.1 아니면 마이너스 0.1, 0.1 생각했는데요. 인프라하고 국방 펀드 투자가 조기에 집행이 되면 올해 성장률 조금 높아지고 내년에는 원래 1% 정도 예상했었는데 네. 최상의 신호는 2% 정도 보기도 합니다. 대규모 투자가 계속 진행되기 네, 때문에 네. 지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나토, 미국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독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재무장하면 네, 독일이 재무장을 하면 뭐 예. 다른 나라들도 다 재무장을 하고 국방 예산을 그렇죠. 확대를 하면 예, 제가 프랑스 사람이다. 예, 제가 뭐 영국 사람이라면 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실존하는 적은 러시아다. 러시아가 그렇죠. 자 우크라이나 그다음 혹시나 발트 3국 이러다가 그래 우리 그러면 뭐 전차나 탱크 좀 더 뭐 예, 전투기도 좀 더 사보자 이러는데 독일이 재무장하면 예. 프랑스나 영국 사람 입장에서는 쟤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건 이제 많이 약해졌으니까.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가렛 대처 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유럽의 저기- 역사는 독일의 맞습니다. 유럽의 현대사는 독일의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네, 독일이 강성해져서 프랑스하고 영국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합해서 이제 양면 전쟁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마가렛 대처가 독일 통일을 막 방해하면서 나는 역사를 잊을 수 없다. 좀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했습니다. 아, 네. 독일이 우리를 침략하는데 어떻게 쟤들이 통일하게 내버려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나토가 1949년 집단 방위기구로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초대 사무총장이 윈스턴 처칠 총리의 수석 군사 보좌관이었던 그 사성 장군인데요. 네. 이스메이 경이라고. 이 사람이 나토의 목적을 세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아웃, 인, 다운인데요. 자, 러시아를 유럽에서 아웃시키고 미국을 유럽으로 끌어들이고 인, 네. 예. 그다음에 독일을 다운시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독일이 지금 독일은 오히려 군국주의 그 승부 정신을 잊고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해서 예. 분명하게 반성한 나라. 그렇죠. 네. 예. 예를 들면은 독일 MZ 세대 중에 한 사람, J 세대겠네요. 90년대 후반에 출생한 20대 후반 청년이 네.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푸틴이 침략한 거 알고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전쟁에 나가서 죽을래 아니면 점령된 땅에서 살래 했는데 나는 점령된 땅에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의견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독일에서 중고등학생이 필수적으로 있는 그 베스트셀러가 네. 서부전선 이상 없답니다. 네, 우리 네. 넷플릭스 데마르크, 영화 봤죠? 네. 예. 고3의 그 김나지움 고등학생들이 1차 대전 때 애국심에 불타서 서부전선으로 갔는데 네. 거기서 본 그 잠옥한 네. 얼어 죽고 뭐. 예, 네. 그런 거 해가지고 강력한 반전 소설했거든요. 독일은 이제 2차 대전 후에 반성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군국주의 전통을 완전히 이제 절연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일이 아무리 국방비를 지출해도 과연 MZ 세대 중에서 월급을 3배 더 준다고 군에 와서 목숨 바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건 진짜 계속 봐야 됩니다. 네. 네. 예. 그 제가 정확한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게르만 한 명 굉장히 뛰어나고 2명은 무슨 모임이나 조직 만들고 3명 모이면 전쟁 일으킨다.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EU에도 근본적인 그 이데올로기의 흐름 그 하단에 결국 독일을 우리 편으로 그냥 한 나라를 만들어야 저 애들이 사고 안 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이념이 있었다고. 통합을 한 이유가 네. 말 그대로 평화를 위해서거든요.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보복 전쟁,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부터 시작 2차 대전까지 네. 독일하고 프랑스의 보복 맞보복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 후에도 초기에는 프랑스가 독일을 똑같이 보복하다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독을 포용하면서 네. 전쟁의 핵심 물자인 석탄하고 철강을 공동 관리한 게 유럽 통합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 통합이 예를 들면 우리는 경제로만 알고 있는데 네. 원래 근본적인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고요. 2012년에 유럽연합 EU라고 하는 경제 블록, 경제 정치 블록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하여튼 유럽이란 땅이 정말 사실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사실은 러시아 이렇게 크고 유럽은 이만큼 조금 기탱이에 붙어 있는데 맞습니다. 물론 비옥한 땅들이지만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전쟁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EU가 만들어지고 아까 이제 러시아 아웃 미국인 그다음에 이제 독일은 저먼 다운인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2기가 접어들면서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은 지금 아웃하려고 있고 네. 정반대죠. 네. 그러니까 다 철구는 못 시키지만 트럼프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분명히 유럽한테 더 많은 국방비 부담시키는 의도도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천천히 규모를 줄이지 않을까. 유럽 주둔 군의 규모를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한 10만 명 있는데 네, 이제 10만 명 정도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전쟁 때문에 증파했던 2만 명은 다시 돌릴 테고 그러면 이제 발트 상국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죠. 증파된 군이 상당수가 발트 상국에 파견됐거든요. 왜냐면 그쪽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네. 자,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푸틴하고 트럼프가 둘이 협상할 때 그 문제가 분명히 나왔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그렇겠네요. 예. 네. 제가 이제 이 책이 하룻밤에 읽는 독일사인데요. 네. 지금 이제 김원장 앵커가 말씀하신 그 독일 역사에서 그 군국주의 그런 거 역사 반송 그런 게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전에 출간했는데 지금 이제 2세 거의 다 나갔고요. 저희 3% 애청자분께서 제 책을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룻밤에 읽을 수 있는 거군요. 한 5시간, 6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그 제목을 보면 예를 들면 그 아데나워 총리가 쫓겨난 게 초대 총리가 슈피겔 사건이거든요. 네. 우리 슈피겔 유명한 시사단체 언제쯤입니까? 그게 이제 1963년 네. 슈피겔 언론인들이 독일 국방 그걸 보도했다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엄청나게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예를 들면 그 큰 역사 흐름에서 중요한 사건을 좀 어떻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보면서 그냥 이거 작은 제목이 딱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성서 번역의 종교개혁가로만 알 수 있는데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최고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도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했고요. 제가 이제 독일어 배웠으니까 루터가 가다듬은 독일어를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출간됐던 독일 책의 3분의 1을 루터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경문, 그 다음에 교리 해설. 그러니까 독일어로 출간된 책의 3분의 1을 루터가 썼다고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시에 러시아를 아웃시켰던 건 이제 공산주의니까 아웃 유럽에서 그렇죠. 나토의 미국은 목표. 끌어들이고 나토와 독일의 미국이 들어간 건 역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독일의 군국주의를 싹을 잘라놓고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럽 통합을 두 가지 목표로,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나토를 설립하고 유럽 통합을 지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중 봉쇄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첫 번째 봉쇄는 소련이고 두 번째 봉쇄는 잠재적인 독일의 군국주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또 독일, 하여튼 계속 독일에 대해서는 견제가 맞습니다. 있었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이게 나토는 어떻게 변할까?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서서히 발을 빼려고 하니까 미국이 천천히 아웃으로 가고요. 네. 트럼프는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인정해서 세력권으로 우크라이나를 주면 전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이 되고 이제 다운의 상대는 지금 약간 안 맞는데 왜냐하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작전 활동 구역이 북대서양 아닙니까? 네. 그런데 1년 전에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
잠재적인 적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다운시키겠다는 게 나토의 원래 설립 목적에는 안 맞는데 일단 바이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2기 와서는 다운의 상대가 분명히 독일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제 군국주의 잔재를 씻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다운으로 할지. 왜냐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땐 중국이 다운의 상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좀 네, 억누를 네. 상대.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할지. 왜냐면 트럼프는 항상 그 근데 트럼프가 우리가 알기로는 러시아와 저렇게 관계 개선을 하는 이유도 역시 예. 러시아와 중국을 좀 떼어놓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예. 네. 그런데 아니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역 닉슨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그때 70년대하고 상황이 다른 게 첫 번째 러시아하고 중국의 공통 분모 이해관계는 미국 주도의 질서를 반대하고 수정주의 세력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은 70년대의 소련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경제력이고 네. 자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혼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라는 가치 공동체가 미국하고 유럽이니까 같이 협력하면 훨씬 더 네. 수월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데 네. 트럼프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우리 19세기 강대국이 체스판을 두면서 세력권 인정해서 딱딱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중국 전략이 트럼프의 그러니까 중국 전략이 지금 김 원장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역 닉슨 전략으로 간다고 봐도 비록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좀 네. 낮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침략 국가인데 미국이 갑자기 러시아 편에 들면서 예. 그러면서 EU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네.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EU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랑 친해지니까 우리하고도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 EU 스스로 견제해야 되는 예. 아주 복잡한 맞습니다. 고리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땐 좀 안 맞는 것 같고. 네. 네. 근데 이거 제가 하나 준비한 자료가 네. 과연 네.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PPT가 있는데요. 네. 예. 볼까요? 네. 네, 트럼프주의를 제가 영어 단어 네 앞 글자를 따서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우선이다. 단기적인 경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동맹 같은 건 아무 상관없어. 난 항상 딜을 하는 사람이야. 책 이름이 아트 오브 더 딜이 아닙니까? 네, 네. 협상의 달인. 두 번째는 트럼프가 생각할 때 강대국 중심의 아주 정확한 그 현실주의자. 네. 예. 그리고 트럼프는 엄청나게 유럽연합을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은 미국을 사기치려고 만드는 조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정도 영어인데요. 네. 우리 나사 스크루란 말이죠. 스크루. 네. 예, 동사로서 사기친다는 말. 네. 스크류업 이렇게 얘기하죠. 예.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민 그러니까 문화 정체성의 정치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컬처죠. C. 그다음에 S가 네 번째가 세력권. 네. 그 딱 보면 트럼프주의가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ENCS 그러니까 네, 이코노미, 내션 스테이트, 컬처, 스피어즈 오브 인플루언스. 네. 네. 그렇게 보면 그래. 트럼프는 이 시각으로 좀 그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독일 이야기를 했고 예. 사실 강대국 이야기만 해보죠. 영국과 프랑스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예. 그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우리가 지금 예. 전 세계가 서구 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실존하는 적인가? 예. 우리도 맨날 주적 논쟁을 그렇죠. 하지만 예, 예. 독일은 그렇다 치고 프랑스나 영국 국민들이 예. 그 예를 들어 군사비, 국방비 증액하는 걸 네. 동의할까요? 어떻게 인식할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이 한 GDP 대비 국방 비중이 한 2.3%고요. 네, 프랑스도 2% 넘었습니다. 원래 이제 2% 지키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앞으로 5년 안에 거의 3%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예. 근데 과연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버터하고 총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버터는 먹고 사는 거 복지, 네, 총은 국방비. 근데 정부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늘리면 증세 아니면 복지를 삭감해야 되거든요. 네, 자, 과연 그걸 국민들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까? 그 문제인데요. 그 가장 최근에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네. 예.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 독일에서 네. 국방비 비중이 낮으냐 지출이 했는데 영국 사람은 한 절반 정도가 낮다고 대답했고 오. 프랑스는 여기 한 39% 높죠. 네. 근데 이탈리아는 아니에요. 이탈리아는 복지가 좋다는 얘기고요. 독일은 그 비중을 안 물어봤는데 그러면 추가 국방 비출을 어떻게 부담할래 했더니 영국 사람은 3분의 1 정도가 다른 공공 서비스 예산 줄여도 됩니다. 우와. 네. 대답했고요. 독일이 더 높아요. 37%.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독일이 균형 재정을 수정해서 네. 국방비 대폭 지출하니까 정부가 부채를 더 끌어와라. 영국이 상당히 낮지만 독일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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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증세는 제일 반대하죠. 아, 그럼 어떻게 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증세라는 게 정치인들이 네.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경제가 막 성장해도 간표율이기 때문에 증세는 절대 안 넣는데 네. 지금 유럽 올해 성장률이 유럽이나 27개국 성장률이 1%가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증세한다 이거는 정치인한테 자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세는 안 될 테고 정부가 부채를 더 끌어오든지 다른 복지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5년, 10년 내에 가능할 수 있을지. 네.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던 그 첨단 정찰기 구입하고 병력 늘리고 1년에 50대 만들던 주력 전차를 300대 늘리고 하는 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가 좀 성장하면 국민이 그 반발은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예를 들면 국방비 지출이 꺾이고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도 떨어질 테고요. 그게 과연 얼마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금 보시면 뭐 많게는 절반 가까이, 적게는 한 30% 초반까지 뭐 재정 어쨌든 저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말은 이제 절반 이상이 사실은 뭐 부정적이거나 반대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쉽진 않다. 예. 네. 반대로 그 맥락으로 보면 여전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국민들은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뭐 발트 3국까지 갈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실존적인 적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볼 때 네. 가장 그 비근한 예가 그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비교하면은요. 네, 네. 네.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일수록 국방비 지출 비중이 낮습니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보면 네. 스페인이 한 1. 포르투갈이 제일 멀잖아요. 예, 제일 네. 머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1.3, 1.6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산체스総理가 최근에 한 말이 나는 국방비 증액을 위해서 이런 복지도 삭감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러시아군이 피레네 산맥을 어떻게 넘어서 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국경이 멀리 떨어진 나라일수록 러시아를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안보 위협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고. 피레네 산맥 넘어와도 예. 스페인 이저 포르투갈까지는 정말 그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반대로 저쪽에서 예, 네. 소련의 압제하에 있던 발트 3국, 그다음에 폴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가장 강경한 러시아 정책을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년 한 달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 그 나라들이 독일이나 이런 쪽에 한 말이 그봐 너희도 왜 나 말 안 들었어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나라들에서 느끼는 거는 상당한 위협인데 국경이 멀어질수록 위협의 그 강도가 낮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이게 뭐 실존적인 위험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따지고 있는데 사실은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논의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네. 전쟁이 터졌고 네.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전쟁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유럽의 강대국들도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미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고 예,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러시아가 촉발한 전쟁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왜 우리가 유럽의 안보를 지켜줘 예, 두 이런 게 다 가지 이제 요인입니다. 이게 촉발한 거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방아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고 네. 그러니까 전쟁을 잊고 유럽은 전쟁을 잊고 살았던 대륙인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네. 이제 러시아가 다른 나라도 침략할 수 있겠구나. 유럽의 다른 나라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공약이 확실하다면 나토에 대한 그 커미트먼트가 확실했다면 유럽이 이런 자주국방 얘기를 안 나오고 국방비 더 늘리지 않았을 텐데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나토 국방비 5%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럽의 나토 연국이 한 1.8%거든요. 네. 아까 봤듯이 그 목표를 못 취한 나라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올해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나토 사무총장이 최소한 3% 정도 얘기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브레슬에 있는 브리겔 연구소에서 추정을 했는데요. 설령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고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유럽의 독자한마 자주 국방에 최소한 GDP의 3.5% 정도를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 지금 1.8이니까 거의 2배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5년, 10년별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잠정적인 수치는 나왔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얘기를 넘어가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다음엔 어디가 위험합니까? 하면 발트 삼국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만약에 침략한다면 러시아는 명분이 뭔가요? 그렇죠. 이제 발트 삼국 쪽에서 그렇게 흔히 하는 이야기가 네. 리투아니아가 이제 발트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우리 철학자 칸트가 출생해서 평생 가르친데 독일 말로 케네이스베르크입니다. 왕의 네. 성. 예. 그게 이제 2차 대전에 러시아 영토, 소련의 영토가 됐고요. 리투아니아하고 폴란드 사이에는 그 앙클라브라고 하는 타국 영토에는 그 조그만 영토인데요. 그게 왜 중요하면 러시아 발트 함대의 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트해를 통해서 바로 이제 북해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는 얼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해군 전력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토가 기동 훈련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렇게 보면 나토의 작전 계획에서 러시아의 침략을 상정할 때 어디냐 할 때 나토가 정기적으로 작전 훈련, 그러니까 군사 합동 훈련하는 게 발트 삼국하고 육지에서는 루마니아 쪽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바로 다음에 루마니아죠, 몰도바 네. 다음에 네. 그 두 지역입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군사훈련도 나토는 거기서 하고 그렇죠. 바로 접경이고 그죠? 예. 네, 러시아랑 딱 붙어 있고요. 네. 그 지역이 제일 뭐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예. 만약에 러시아가 침략하면 우리가 이게 침략이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먼저 침략했거나 예. 원래 우리 땅이었거나 예. 원래 우리 민족이거나 그 안에 있는 우리 민족을 너희가 괴롭혔거나 예. 그럼 러시아는 무슨 명분으로 발트 삼국을 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 명분이 네. 푸틴이 뭐 나토의 동진 그런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발트 삼국을 보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러시아인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네. 5명 중에 1명이 러시아인.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한 5% 이내인데요. 이쪽 러시아인들이 이제 그 발트 삼국이 독립하면서 불만 같은 거 많이 제기했거든요. 이러면 자기들이 이제 소수자가 됐기 때문에 그 소련 공화국에 네. 있을 때는 자기들이 우위에 차별받는다 뭐 그렇죠. 이런 거예요? 역차별 받는다고 네. 좀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명분으로 러시아인 보호하겠다는 그런 명분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조장을 해서 네. 예를 들면 그걸 만든다면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푸틴의 머릿속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는 또 러시아만의 입장이 있어요. 그죠? 예. 네. 예를 들어 야, 우리가 무슨 너희 땅을 침범해? 너희가 독일이 우리 땅 침범해서 우리 뭐 수천만 명 죽었잖아. 예. 나폴레옹 막아준 거 다 우리가 이겨줬잖아.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해 다 막아줬지. 예.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예. 푸틴 머릿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러시아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유럽 정치 경제학 안보 이런 쪽 했고 저 이제 3프로에 나오는 우리 이문영 교수님 즐겨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푸틴은 쉽게 얘기해서 독일이 통일돼서 동독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베를린이 무너지고 라이프치히 주재 KGB 장교였습니다. 독일을 유창하게 하잖아요. 푸틴이. 그래서 그래요? 메르켈하고 독일어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 정도 너무 잘 알고 푸틴이 볼 때는 자기의 제일 목표는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 다시 복귀하는 거, 강대국으로. 네. 그게 제일 목표고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설문조사를 보면 러시아인 상당수가 그런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구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러시아가 제3세계 취급을 받았으니까 핵무기는 있지만 경제는 고꾸라졌고 네. 그런데 이제 푸틴이 들어서면서
국제 무대에서 다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인정해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푸틴이 볼 때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상을 하는데 미국이 다 양보했잖아요. 영토 되찾는 거 노,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노, 아무런 협상의 그 레버리지를 쓸 생각하고 다 포기해버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유럽 보고 평화유지군 파견해. 뭐 예를 들면 뭐 재보장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미국이 그 백스탑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러시아가 파견된 유럽군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푸틴은 않는다. 아니, 잠시만요. 트럼프는 제공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보장이었으면 러시아는 얼마든지 도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희귀 광물자한테 개발해. 그래서 미군이 들어가 아니 민간이 들어가는데 네. 어떻게 트럼프가 푸틴이 공격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예. 안보야.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를 안보 입장에서 보면 안보는 최악을 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영국하고 프랑스 중심으로 재보장군, 유럽 평화유지군 규합하면서 트럼프한테 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한테 안전보장 담보해 달라. 그게 명확해야 영국이나 프랑스도 군을 파견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네. 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씀은 어쨌든 러시아가 푸틴이 영토 확장을 계속 하려는 예. 그러니까 서진할 수 있는 예. 개연성은 분명히 남아 있다. 분명히 푸틴은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앞으로 몇 달이나 휴전이나 이제 그런 게 들어갈 테고요. 네. 그러면 푸틴이 볼 때는 상당히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사실상 이긴 거예요. 그렇죠. 영토도 이겼고 많이 뺏었고. 그 정도만이 제대를 받았는데 중국하고 인도가 가스 어거니 사줘가지고 그거로 현금으로 전쟁을 했고요. 전쟁 경제에서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 꽤 높았고, 네. 예,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왔던 해저 파이프라인 노르트 스트림 1, 2가 있는데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차단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앞장서서 그거를 다시 가동하게 해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럼프가 유럽 보고 미국 LNG 많이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러시아산 천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가 끊어진 다음에 독일하고 이런 다른 유럽 나라들이 미국산 LNG를 엄청나게 구매를 했거든요. 더 비싸게 샀죠. 네. 그런데 그 노르트 스트림 2를 다시 재가동하면 미국한테 큰 손해인데 그렇긴.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트럼프하고 푸틴이 다른 이면 합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트럼프가 첫 번째 이니까 단기적 경제 이익으로 하니까 미국산 LNG 더 많이 팔려고 하는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다시 가동시키면 미국 포션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그 독일이나 이런 데 특히 독일이 많이 사가지고 천연가스 파는 거 그거 재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독일은 그런 얘기를 감히 꺼내지 못했는데 네. 트럼프가 왜 그러지?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려고 그러나 지금 독일은 초기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 게. 근데 독일은 그거 나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절대 못 하니까 이거 풀어달라고 독일은 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쪽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뭐 이쪽 편 근데 들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면 독일한테는 진짜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독일이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 끊는 바람에 제조업 생산량가 두세 배 올랐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독일 제조업이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상반기라도 빠르면 마무리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 러시아에 대한 서방 세계의 제재는 풀어줘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처음부터 계속 드리는 질문하고 네.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유럽이 이제 더 이상 러시아를 적으로 두지 않고 예, 예. 다시 경제 협력하고 뭐 유럽과의 다시 교류가 시작된다면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럽의 재무장은 또 힘을 좀 잃는 거 아닌가요? 아유 진짜 진짜 중요한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아닙니다. 건가요?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하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자, 한번 큰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의 미국은 유럽에서 점차 군대를 축소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 네. 것 같고요. 러시아가 유럽의 안보 위협으로 등장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휴전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 것이다. 당연히 그런 당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그렇게 되면 노르트 스트림 2 해저 파이프라인 푸는 거는 이제 상당히 큰 그렇죠. 네. 건데. 핵심이죠. 네. 네. 그럼 이제 지금 유럽 내에 예를 들면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 대한당이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뭐 이탈리아 형제당이나 기본적으로 친러파거든요. 네. 그럼 그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제 휴전을 해서 이제 전쟁 더 이상 없는데 네. 왜 우리가 국방비 더 지출해? 그런 게 예를 들면 극우 정당 중심으로 더 목소리가 분명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얘기했듯이 안보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가 결국에는 예를 들면 10년 후, 20년 후 주 유럽 미군 10,000명밖에 안 남길 거야. 네. 지금 10만 명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자주 국방을 계속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려면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충돌을 예상할 수 있죠. 그다음에 복지 대 그 국방비 그 증액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러네요. 큰 틀에서 보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야, 예. 역시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가 그동안 참 평화롭게 돈 안 쓰고 잘 살았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겠군요. 분명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유럽이 대우각성한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에 대한 비판이 많이 쏟아졌던 이유가 네. 독일은 그 군국주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의 트라우마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전쟁을 분명히 잊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말 그대로 그 동방 정책 때문에 러시아라도 우리하고 관계가 깊으면 함부로 전쟁 못해 이런 네, 사고 방식이었었는데 그걸 깨트려 버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이 대규모 국방비도 이제 2022년에 앞으로 5년 동안 천억 유로 증액을 해서 네. 독일이 아까 그 도표 봤듯이 가장 빠른 기간에 2% 넘었습니다. 2022년에 1.3%였다가 2024년에 2.1%가 됐습니다. 네. GDP 대비. 네. 자, 그리고 앞으로 독일이 5년 지나면 3% 훨씬 넘습니다. 그건 이제 이미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죠. 네. 그렇게 분명히 가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쟁이 끝나고 그럴수록 이제 친러파 목소리 높아질 때고요. 복지가 삭감된다면 시민들이 예를 들면 그 친러파 극우 정당을 더 지지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복지를 삭감하지 말라 그런 요구를 분명히 내세울 테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나토는 스스로 재무장 그 속도가 문제지 재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확히 네. 얘기하면은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미국이 나토에 관한 관여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재무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더 속도를 좀 높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사실은 힘과 힘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라서 그렇지 유럽과 러시아가 만약에 정말 거대한 분쟁이 생긴다면 예. 이건 경제력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런데 당장 싸울 무기는 없고 없죠. 군인도 없다. 없죠. 그다음에 네. 중요한 게 핵무기인데요. 네. 네. 영국이 프랑스하고 영국의 핵이 있죠. 그런 핵무기 한 530기 정도인데요. 오. 주로 이제 전략 핵무기여서 장거리, 쉽게 해서 러시아의 어느 표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유럽에 제공하고 있는 압도적인 핵 억제력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랑스는 한 300기 정도 되는데 영국보다 더 많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만이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프랑스도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들하고 핵무기 공유, 핵 우산인데요, 그럼? 그렇죠. 일부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프랑스가 그럴까? 왜냐하면 프랑스는 핵무기라는 것이 네. 프랑스의 위신이고 프랑스가 강대국임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프랑스 핵도 당연히 유럽적인 방어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유럽이 공격받고 프랑스 인근이 공격받을 때 프랑스가 핵무기를 쓸 수 있으니까. 나토로 묶여 있으니까.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나토 회원국이지만 프랑스 핵은 나토에서 독립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프랑스가 철저히 네. 자기 핵 주권을 보유했는데요. 일단 프랑스 핵무기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하겠다고 딱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네. 한 3, 4년 전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프랑스가 핵을 현다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독일이 돈을 대면 핵 공유 생각해 볼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독일이 야. 노회에서 진전이 네.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독일은 돈이 있고 프랑스도 조금 응했기 때문에 당연히 핵무기 최후의 버튼은 프랑스 대통령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 프랑스 핵 독트린에서 유럽적 차원을 조금 강조하는 예를 들면 문구 같은 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협상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장에 뭐 핵 우산처럼 유럽의 어떤 국가도 만약에 뭐 핵 침공을 받으면 우리가 핵 자동으로 뭐 발사해 줄게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아니죠. 네. 네. 굉장히 매크로한 차원의 표현은 강화될 수 그렇죠. 있다. 큰 틀에서 그런 거를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문구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 거기 있어요. 독일 입장도 특이하네요. 하여튼 독일은 그런 그 반대한 이유도 예. 하여튼 우리 그런 전쟁 준비 우리는 안 하고 싶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략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4년 그 전. 전이니까 그럴 필요를 못 느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고.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고 독일이 이제 국방비도 증액 확보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대화는 좀 깊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력 이야기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전쟁 나면 안 되는데 절대 안 전쟁 되죠. 이야기하는데 이 군사력 뭐 전략 자산 이야기하면 재밌긴 해요. 네,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데. 네. 뭐 전투기를 프랑스 라팔. 나팔 예전에 우리 예, 뭐 예. 산다 안 산다 했던 예, 예. 있고 독일은 여전히 탱크 좀 만들 수 있습니까? 예. 독일이 우크라이나 지원해 준 게 표범이라는 건 레오파르트인데요. 네, 레오파르트 2. 그게 한 대 가격이 지금 한 3천만 유로 정도 가까이 합니다. 한 450억 400억. 원. 네. 너무 비싼데 그 이유가 그래서 우리 전차가 팔리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압도적이죠. 가격 네, 경쟁력이나 네. 품질이나. 그 이유가 유럽이나 27개 회원국에서 나토 회원국 아닌 4개 나라 빼고 방위산업 뭐 다 각 나라로 이렇게 분절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 개발해서 공동 구매하면 규모의 경제력이 훨씬 싸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국방비 증액을 발표하면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차원에서 1,500억 유로, 220조 원을 마련하는데 네. 그 돈은 어떤 때 지원하느냐? EU 회원국 최소 3개 나라가 공동 구매할 때 지원하겠다. 네. 자, 그럼 훨씬 가격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기회가 열린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국방산업 얘기니까 우리한테도 이제 기회가 열린 게 뭐냐면 EU와 그런 협력 협정이 있는 나라도 공동 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네. 그 말은 우리가 독일 전차, 독일 잠수함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세 나라가 묶고 오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회원국 3개 나라 이상 그리고 이제 파트너 국가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연합하고 그런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네. 참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 아메리카처럼 바이 유러피언,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생산된 군사 장비, 그러니까 65% 비중을 세웠거든요. 네. 독일 쪽은 반대해서 문호를 열자 그러는데 프랑스가 고집을 부려서 바이 유러피언식으로 해서 부품의 65%는 유럽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국내 방산업체가 유럽에 진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회는 좀 많이 열리지 않나 그런 그럼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뭐 레오파든가 이런 독일 전차를 예. 만약에 유럽의 EU 회원국 중에 세 나라가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그렇죠. 포르투갈이 공동 구매하면 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싸게 구매할 수 있고 우리가 EU가 모아놓은 그 지원금을 주겠다. 예. 그래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유럽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해서 팔리니까 더 예.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공동 개발과 공동 구매를 강조했고요. 네.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이 단일 시장이니까 어느 나라에서 팔린 상품이 27개 회원국에서 아무런 통관이나 비관세 장비 없이 팔리잖아요. 네. 근데 방위 산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27개, 23개 나라가 다 칸막이가 젖어 있는데 이번에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게 방위 산업도 범유럽 시장을 만들자. 네. 그게 이제 공동 개발, 공동 구매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공동 구매니까 가격도 낮아지고. 자, 그걸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산업체가 제일 걱정했던 게 예를 들면 독일의 라인메탈이라고 지금 주가가 연초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예. 그 업체가 걱정했던 게 2022년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독일이 1,000억 유로 앞으로 5년 국방비 투자 약속하면서 공장 라인을 증산했는데 5년 후는 어떻게 돼? 그 계속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국방비 증액을 더하니까 이제 물량은 보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인메탈이 유럽 내 다른 방산업체하고 얼마든지 협력하려고 많이 생긴 거죠. 네. 네, 그렇게 돼서 지금 다른 유럽 내 방산업자 주가를 봐도 저는 투자를 전혀 안 씁니다. 상당히 많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그만큼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또는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각 나라의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예, 방위 산업에 많이 지출한다. 유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예, 같은데요. 다른 네. 예, 예. 전투기하고 탱크밖에 생각 안 나요. 잠수함 같은 거. 어쨌든 유럽 국가들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그 정도는 만들 수 있겠고. 예, 예. 지금은 그럼 미국 전투기는 안 썼습니까? 썼죠. 유럽의 나토 회원국 무기의 한 3분의 2가 무기의 3분의 2가 미국제입니다.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바이 유러피안 하면 트럼프하고 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유럽은 이제 그거로 예를 들면 레버리지를 쓸 수 있죠. 역으로.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트리도 총리도 물러나기 전에 그 이야기 하더군요. 뭐 이렇게 우리 미국산 전투기 뭐 10대 사기로 한 거 3대만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캐나다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기 전까지도 캐나다가 유럽연합 EU 회원국 들어가면 무슨 판타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 캐나다가 점점 유럽하고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루도 총리 물러난 다음에 마크 카니라고 캐나다 중앙은행장, 영남의 중앙은행장 총리가 됐는데 첫 방문지가 파리하고 런던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아니 이 지정학적인 관계라는 건 늘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예. 더 그 힘은 더 강해지겠네요. 그렇죠. 캐나다가 볼 때는 유럽 연합하고 많은 걸 가치를 공유하거든요. 트럼프 미국은 점점 멀어지고. 네. 그리고 그 트럼프가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프라임 미니스터가 아니라 가버너라고 불렀습니다. 주지사. 네, 51번째 미국의 주지사. 네. 상당히 모욕이죠. 소셜 트루스에 막 그렇게 직접 적었어요. 네. 공개적으로 진짜 완전히 모욕이거든요. 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캐나다 그러면 우리가 EU 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뭐 관세 없이 자유무역하고 우리 경제로 한 나라 하자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캐나다하고 유럽연합이 4년 전인가 5년 전에 세타라고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FTA를 맺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더 얼마든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쩍 캐나다 사람들이 유럽하고 지금 교류가 많아집니다. 그걸 주목해 보면, 그래서 이제 캐나다 언론 같은 거 보면 제가 지금 한 얘기, 옛날에는 유럽연합 가입하면 너 미친 소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덕분에 그렇다는 거죠. 네. 최근에 EU 이사회가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200조 정도 5년간.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예요? 뭐 나토를 위한 돈 보따리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 재무장 계획인데요. 행정무역화라는 집행위원회가 어제 이제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유럽 이사회라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8천억 유로 총액이 한 1,200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2년 예산 정도인데 그 중에서 1,500억 유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공동개발, 공동구매에 지원해준다. 그런데 그 조달을 그 유로 본드를 발행합니다. 단일 유로 채권.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발행하고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푸틴하고 트럼프 때문에 유럽의 재정 통합이 촉진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독일이 유로 본드 발행하고 프랑스가 유로 본드 발행하는데 독일 유로 본드가 제일 우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집행위원회가 하나의 그 유로 본드를 발행해서 국제 자금 시장에서 최우량 등급이니까 40-50년 장기로 발행하고 1,500억을 마련해서 아까 제가 했듯이 3개 나라 이상이 공동 구매 신청하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1,500억 유로. 1,500억 유로만. 그럼 나머지 6,500억 유로는 뭐냐? 유럽연 예산 중에 회원국에서 좀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 주는 게 결속기금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를 이쪽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유럽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개발은행이 있는데요. 방산업체 지원을 안 했는데
방산업체의 기술이 민수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기술 지원을 좀 해주겠다. 그쪽 예산을 합해서인데 6,500억 예산은 집행위원회가 아직 어디에서 얼마 나온다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8천억 유로라는 큰 목표를 세웠지만 네. 확실한 거는 1,500억 유로고 네. 나머지 6,500억 유로는 유럽 예산하고 유럽 투자은행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회원국 국방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머지 추가 6,500억 유로 예산을 좀 어떻게 확보할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는데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예. 유럽 우리가 유럽 대국의 어떤 분쟁 가능성, 전쟁 가능성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느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하고 종전되고 유럽에 분명히 군을 파견할 겁니다. 네.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소규모라도 전투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푸틴이 생각할 때는 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럽 사람들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푸틴이 이번 전쟁에 잃은 게 없기 때문에 유럽이 볼 때는 계속해서 안보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국이 유럽에 대한 방위 공약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유럽은 안보 위협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방비 증액 이런 거는 좀 최소한 몇 년간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푸틴이 지금 전쟁하면서 경제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당장에 어디를 침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만약에 발트 삼국을 침공한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안에 한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돼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매우 않을까 낮죠. 생각되고요. 네. 예, 낮지 그렇게 않을까 해서도 생각하고 안 되고요. 네. 그럴 때 상당히 미국이 딜레마겠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발트 삼국이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한 회원국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의 공격이거든요. 네. 당연히 개입해야 됩니다. 군사적으로. 그걸 어기면 나토가 이제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이왕 이렇게 된 거 푸틴을 말하라고로 불러서 같이 뭐 친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 막으면 사실은 또 트럼프가 많이 얽히게 한 걸 사실 또 푸는 역할도 하게 되는. 트럼프가 자랑하는 게 뭐 노벨 평화상 노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말하라고 불러서 트럼프한테 아까 세력권을 인정해주고 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말로만 푸틴이 더 이상 유럽 침공하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 나 미군 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 말이죠. 네. 자, 이 모든 게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정책 이 쏘아올린 이 방아쇠에 대한 이 방아쇠가 쏘아올린 여러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봤는데 그 도박이 어떻게 될지 한번 참 그게 우리한테도 굉장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한미군이 한 28,500명 정도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정보장교할 때 진짜 깨달은 게 37년 전인데도 그 당시 미국의 첨단 네. 정찰기가 DMZ 인근에서 떠서 북한의 주요 표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37년 전인데 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발전했겠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정찰기 운영을 못 하거든요. 유럽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안병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